자,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컨텐츠 미디어 PM 이준우라고 합니다. 그 KR넷 굉장히 큰 행사에 좋은 내용을 발표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본 세션에서 제가 맡고 있는 분야의 R&D 기획에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들하고 디지털 미디어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라서 R&D를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파트로 구성을 했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진화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가 왜 디지털 미디어에서 새로운 기회 요인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R&D는 어떤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떤 내용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기술 발전은 저희가 한 장의 슬라이드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굉장히 오랜 역사, 한 200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를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간의 이제 미디어의 발전은 주로 고화질 고해상도를 지향하는 HDTV부터 시작해서 8K UHD TV 정도까지 고화질 고해상도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고, 오디오 측면에서도 단순히 스테레오에서 입체 음향 정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60OF 오디오 정도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음향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이머시브한 미디어를 지향하는 걸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컨슈머가 쓰고 있는 미디어의 서비스도 케이블 방송 도입이라든가 위성 방송 도입, IPTV에 대한 도입, 그 사이에 DMB라든가 그다음에 UHD 전환 등 고품질의 미디어 서비스를 쓰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최근의 양상을 보면 사용자들이 원하는 미디어의 서비스가 고화질 고품질만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화라든가 아니면 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특징이고 시사하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터넷 동영상을 비롯해서 국내에서도 OTT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OTT 형태의 서비스들은 미디어를 소비하는 주요한 채널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개념, 새로운 어떤 시장에 대한 기회들이 마련되면서 미디어 시장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좀 도입이 되는, 단순히 고화질 고해상도만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좀 편리성을 좀 주고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형태의 미디어가 주요하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산업에 대한 지형 변화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본 자료는 국내외에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시장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방통위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참조를 해왔는데,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미디어에 있어서 사용하는 비율을 보면 TV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소비들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반면 스마트폰 모바일을 이용을 한 미디어 서비스들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측면을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좌측 하단의 광고비에 대한 비중 추이도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제 주로 광고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TV 시장의 광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음, 죄송합니다. 모바일을 이용을 한 광고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매체로 인식을 하고 있는 디바이스의 유형들을 좀 살펴본 자료인데, 스마트폰은 거의 한 70% 정도 이상을 상회할 만큼 가장 필수적인 디바이스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TV 같은 경우에는 50% 넘는 필수 매체에서 지금은 한 30% 언더까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즉, TV에 대한 미디어를 소비하는 채널로 TV보다는 모바일 같은 핸들드 디바이스를 훨씬 더 많이 선호한다는 점, 편의성을 더 강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이제 동영상에 대한 이용률을 좀 살펴봤을 때, 인터넷 동영상, 유튜브 같은 인터넷 동영상에 대한 이용률이 굉장히 큰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미디어 산업에 대한 변화를 또 한 번 또 살펴보면, 이제껏 저희가 사용하는 미디어들은 주로
고품질 미디어를 좀 지향을 해왔는데 뭐 젊은 층을 중심으로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미디어가 소비되고 있는 형태도 크게 좀 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라든가 쇼폼 콘텐츠, 유튜브 미디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현상들은 미디어의 공급 채널에 대한 다변화, 그다음에 소비할 수 있는 미디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것들, 그리고 IPTV나 지상파, 공중파 같이 규제를 좀 받아야 되는 미디어가 아니라 규제에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미디어로 그 매체로 좀 변한다는 것들, 그리고 컴팩터나 소스 기기가 다변화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이러한 현상들은 디지털 기술이나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의존도를 가 크게 높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디지털 의존도가 확산되는 반면에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메타버스라든가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에도 큰 기회 요인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슈퍼 비디오를 좀 살펴보면 주로 뭐 틱톡이나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채널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국내 인터넷 대행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이런 슈퍼 비디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솔루션들을 공급을 하고 사용자를 좀 확보를 하려고 전략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제가 그 국내 그 유튜브의 채널 구독자 숫자를 순위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화면을 좀 가져온 것인데요. 다들 뭐 예상하시다시피 뭐 K-팝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채널들이 주요한 상위권을 좀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주류 미디어에서는 그 미디어 단위의 어떤 소비가 좀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런 인터넷 동영상이라든가 쇼폼 같은 경우에는 팬덤 위주의 미디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들도 미디어 시장에 대한 뭐 전망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규모나 방향성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디지털 미디어라든가 최근의 미디어 산업에 대한 변화를 얘기를 할 때 그 코비드 19에 대한 변화 영향 같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희가 한 2년 반, 3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비대면 일상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 오늘 뭐 KR넷 행사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온라인을 통한 어떤 매체에 대한 그 활용 같은 것들은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대면 일상과 산업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그 디지털 활용에 대한 수용성 향상에 대한 효과를 가져왔고, 이 수용성이 향상된 만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가능성들도 더 크게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걸릴 수 있을 만한 디지털 전환이 한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루어질 만큼, 물론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게 그 국내외 산업 전반으로 미치는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디지털 활용이라든가 수용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주 큰 폭의 근현적인 측면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판단을 해봤을 때 눈에 띄는 영향력 중에 하나가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그 활용성, 수용성에 대한 연령대가 아주 그 광범위하게 좀 확대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QR코드를 이용한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의무화되고 강제화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활용률이 굉장히 좀 떨어졌던 그 연령층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비율들이 큰 폭으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어떤 미디어 서비스나 또 다른 뭐 메타버스 같은 서비스가 시장에 공급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에 대한 연령층, 그 사용 인구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코비드 19이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반을 제공해 줬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가 미디어 산업에 대한 영향이 어떤 식으로 좀 가해졌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그 화면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대면으로 공연을 했던 포트나이트에 많이 회자가 됐던 공연 모습인데, 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디어 오프라인 공연 같은 것들이 좀 제한되면서 이 문제점들을 좀 타개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공연을 좀 병행하는 방법을 좀 시도를 했고, 몇 가지 실험적인 시도에서 오프라인에 의한 공연에 못지않게끔 큰 효과를 좀 얻어냈다라고 하는 그 결과치들이 나왔습니다. 오프라인 공연의 한 10배 정도의 매출이 일으켜졌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꼭 긍정적인 측면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프라인 공연의 한 10배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그 긍정적인 효과이긴 하겠습니다만, 모든 엔터테이너, 모든 공연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보다는 인기가 많은 주로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몇몇 팬덤에 의한 효과들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보편적인 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동일한 효과를 좀 얻어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로블록스나 지페토 같은 서비스가 주류 서비스로 좀 자리를 잡게끔 안착이 됐다라고 하는 점이 큰 특징인데, 뭐 게임과 소셜의 형태가 좀 변화되고, 이 게임과 소셜의 형태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창작자한테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됐고, 이 창작자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면서 향후에 이런 메타버스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 간 융합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의 단초를 좀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은 한 가지 뭐 간단한 재미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그 OTT에서 큰 그 인기를 얻음으로 인해서 이 오징어 게임 안에 있던 그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로블록스 안에서 만들어져 있던 게임의 예시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OTT라든가 미디어 쪽에서 얻어지는 그 어떤 미디어의 트렌드가 메타버스의 유형의 어떤 서비스에도 확산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상자산과 NFT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메타버스에 대한 미래의 기대가 있으면서 향후에 이 디지털 기반의 어떤 플랫폼이 자리를 잡게 되면 이 안에서 통용되는 재화라든가 거래 수단 역시 디지털화되어 있는 재화를 그 수단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전망들이 우세했고, 그에 따라서 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NFT라고 하는 디지털 환경 내에서 권리와 소유권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주요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들이 우세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 가상자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좀 부각되고 있긴 한데,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디지털 화폐라든가 이 NFT라고 하는 부분들은 향후에도 분명히 쓰임새가 존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반면 이제 아직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좀 부풀려져 있는 이 가상 그 화폐하고 NFT 같은 것들은 거품이 좀 사그라지는, 그리고 생태계가 좀 정리되는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좀 따라와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들을 좀 드리자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논의라든가 기술적인 논의라든가 아니면 미래 전망 같은 것들을 여러 차례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은 모두 다 똑같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각자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형태는 서로 다르다. 이 다른 상태에서 미래 메타버스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고, 미, 미래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적인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끼리처럼 각자 바라보고 있는 메타버스의 형태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특징적인 그 메타버스의 특징들을 좀 정의를 해나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이제 공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을 것 같고, 싱글 유저가 아닌 멀티 유저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D 인터넷에 비해서 공간으로 좀 확장이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메타버스의 특징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몰입감을 좀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생태계 안으로 생태계 형태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자체적인 경제 생태계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한 5가지 정도의 특징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이 5가지 특징들을 베이스로 해서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미래 전망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전망, 그리고 이 메타버스가 단순히 그냥 버즈워드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없으면 앞으로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디지털 플랫폼들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메타버스는 현재와 같은 트렌드를 좀 모아나가는 하나의 그냥 용어로 통용될 뿐인 거지. 이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은 미래에도 자리를 잡게 될 거라고 하는 거에는 이견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미디어의 쪽에서 R&D를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앞으로 어떤 R&D를 좀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미디어에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R&D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좀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디어 진흥화인데, 이 진흥화는 미디어 서비스에 AI, 인공지능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사용자에 대한 미디어 서비스의 편의성, 그리고 미디어 제작에 대한 편의성, 미디어에 대한 활용들을 좀 확산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들을 21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동영상 OTT라든가 유튜브나 인터넷 기반의 어떤 동영상 서비스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어, 그 OTT 미디어에 대한 컨텐츠 변화를 한다거나 시점 자유도를 제공을 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한다거나 IP 기반의 미디어 제작을 하기 위한, 그리고 OTT 서비스 내에서 이용 행태에 대한 분석 같은 걸 하기 위한 주로 OTT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위한 요소 기술들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 미디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한 4, 5년 정도 이후를 전망을 해서 입체 공간의 초실감이라든가 객체 미디어, 그리고 메타버스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R&D는 현재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중점적으로는 이 객체라든가 공간 미디어에 대한 R&D는 좀 추진할 예정이어서 연구자분들이라든가 기업에 계신 학교에 계신 그 연구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고, 수요도 많이 좀 제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화면 상단에 있는 것처럼 크게 디지털 미디어 R&D는 IP 스튜디오, 그러니까 AI 기반의 IP 스튜디오라고 하는 영역 하나하고, 미디어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영역, 그리고 메타버스 미디어라고 하는 영역, 3가지 영역 정도로 구분을 해서 R&D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올IP IP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에 대한 기반 워크플로우, 제작에 대한 워크플로우 전반을 과거 방송사의 그 SDI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방송 제작 환경이 아니라 IP 기반의 미디어 제작의 워크플로우를 변환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IP 기반의 미디어 제작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OTT나 인터넷 서비스라든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미디어를 사용자한테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과 미디어 제작 환경이 심리스하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의 요인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이 IP나 디지털 기반의 미디어 서비스가 좀 보편화되면 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내지는 또 이 미디어를 제작하는 측면에서도 자유도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P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IP 기반의 실시간 방송이라든가 1인 차저차 미디어 연동, 미디어 제작에 대한 워크플로우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플레이어 고도화는 OTT나 모바일 세탑에 AP를 활용을 해서 사용자에 대한 자유도를 부여, 그리고 국내에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용자 측면에서의 리얼타임 렌더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고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슈퍼 비디오라든가 이렇게 미디어 제작들이 좀 보편화 되는데, 지능적 미디어 제작에 대한 기술들도 널리 좀 활용될 수 있게끔 R&D를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디어 로컬라이제이션은 국내 미디어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요소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미디어 서비스 시장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제한적임에 반면에서
OTT를 비롯해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미디어의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미디어 서비스가 해외 제공되는 그 비율은 굉장히 좀 낮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국내 미디어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해서 많은 수익을 이렇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대한 현지 시장에 맞는 형태의 미디어의 가공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 언어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현지의 서비스에 관련돼 있는 부분일 텐데 현재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R&D는 주로 이제 언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어서 미디어로부터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현지화되어 있는 그 언어로 번역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미디어 내에 있는 그 연기자들의 음성을 현지 언어로 그 감정과 감성까지 다 포함을 해서 더빙을 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메타버스 미디어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스케치를 좀 해본 건데요. 어, 메타버스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기존에 있는 미디어 서비스하고 좀 다른 형태의 새로운 미디어라고 하면 기존의 미디어 서비스를 메타버스 미디어로 완전히 좀 절체를 시켜서 변화를 시키자라는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UWB나 ATX 3.0 이렇게 고화질, 고해상도, 고품질을 지향을 했던 미디어는 향후에도 OTT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 고품질로 서비스가 제공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더 채널을 좀 만들어서 기존에 좀 영상 위주로 다뤄졌던 미디어를 데이터 형태로 좀 다루게끔 해서 미디어의 활용성을 좀 더 넓혀서 궁극적으로는 미디어에 대한 산업 규모나 시장 규모 그리고 ICT와의 연동성을 좀 확대하자고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04년, 2006년에 각각 뭐 메타미디어, 트랜스미디어라고 하는 용어가 이미 그 저명한 분들에 의해서 언급됐던 것만큼 디지털 기반의 미디어는 다양한 형태의 그 기술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그 형식과 내용으로 좀 제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들을 좀 언급을 했었고 트랜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OSMU하고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하나의 미디어를 여러 가지 형태로 좀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좀 전망을 해왔던 것이었는데 기술적 그 수준이 좀 향상되고 준비가 좀 된 만큼 메타버스라고 하는 환경 내에서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좀 선행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사례를 좀 들어드리자면 뭐 현재는 인텔이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보다는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 카메라가 주는 시점에서의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미디어를 시청할 수 있게끔 볼메트릭 기반의 스포츠 중계를 하기 위한 인텔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좀 진행된 바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LA에 구축이 됐다고 하는 이 인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한 초당 270GB 정도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한 5마일 정도의 그 광전선 계층을 이용을 해서 그 결과적으로는 한 10,000제곱피트 정도의 캡처링을 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음, 그 스포츠라든가 어떤 공연 같은 것들을 다 캡처링을 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이렇게 360도 전방위로 데이터를 다 캡처를 해서 미디어를 만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그 시점은 카메라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시점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미디어를 시청하는 방법과는 좀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이 가능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인텔 스튜디오 같은 그 접근은 이머시브한 미디어를 그대로 캡처링을 해서 제공하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는 대상 데이터량, 영상 양이 굉장히 좀 무겁고 전송량 내지는 처리 양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조정을 해서 현재 저희가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새로운 그 형태의 미디어는 충분히 활용성이 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그 아이디에이션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봤던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TV를 통해서 스포츠 중계하는 부분들은 경기장에서 캡처링했던 영상들을 공중파나 IPTV나 모바일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좀 수창하고 있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미디어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에도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원 카메라 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사용자가 보는 형태가 TV나 모바일로 좀 다변화돼 있을 뿐이지 영상이 그대로 영상으로 온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이동통신사들이 뭐 5G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점 멀티뷰 서비스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멀티뷰 시점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들도 각각 카메라가 갖고 있는 시점들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다 디지털로 전환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하는 방식은 각각 카메라에서 캡처링 됐던 정보들을 어, 캡처링한 영상에서 주요하게 좀 하이라이트해야 되는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주요한 객체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스트림으로 만들어서 전송을 해준다라고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전송되어 오는 그 데이터 스트림 중에서 의미 있는 정보만을 가공해서 다시 표시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포맷의 미디어 서비스가 좀 가능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스포츠 중계를 본다고 했을 때 실제 영상을 그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제 사용자가 관심 있는 부분은 그 스포츠 중계 상태, 경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화해서 미디어 스트림을 제공해주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전송되어 오는 데이터를 사용자의 필요성에 따라서 다시 재가공해서 본다고 하면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뭐 야구 경기를 이렇게 게임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공간상으로 매핑되어 있는 형태로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뤄져야 되는 기술 요소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기장 영상을 다 분석해서 오브젝트들에 대한 상대적인 좌표를 다 뽑아내야 되고 이걸 지연 없이 데이터 스트림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을 거고요. 이런 형식들은 기존의 미디어 포맷과는 좀 다른 형태의 새로운 미디어 포맷이기 때문에 포맷에 대한 디파인, 인코딩, 디코딩에 대한 기술들도 새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사용자 단에서는 영상을 스트리밍해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전송받기 때문에 전송받았던 데이터를 다시 미디어 형태로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리얼타임 렌더링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시화시키기 위한 리타겟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어, 새롭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몇 가지 기술 개발 요소들이 있는데 공간에 대한 데이터 객체화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기술이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공간의 디지털 객체화는 공간 내 관심 객체를 식별하고 추적하고 실시간 처리하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동기화되어 있는 객체를 조립하고 시각화하기 위한 저작 도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뤄져야 되는 기술로 판단이 됩니다. 또 나아가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영상에 대한 스트림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스트림으로 미디어가 전송되기 때문에 객체 단위의 압축 전송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도 앞으로 좀 다뤄줘야 되는 기술 요소라고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지금 단일한 화면 안에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모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D나 3D에 대한 영상들이 객체화를 통해서 각각의 디지털 오브젝트로 만들어지고 각각의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들은 하나의 장면을 구성하는 형태로 그래프화되고요. 이것이 사용자한테 전달이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시간 재현을 하기 위한 렌더링을 통해서 시각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메타버스 서비스가 전개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되고 확대될 것인지는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간으로 좀 확대됐다라고 하는 메타버스의 특성들을 좀 감안한다고 하면 충분히 시도해볼 묵직한 기술 요소이고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은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실제 R&D 과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전배경에 대한 3D 객체 스트리밍에 관련되어 있는 과제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사운드하고 동기화되어 있는 아바타를 표현을 하기 위한 토탈 리얼리스틱 3D 페이스에 대한 R&D 기술들을 기술 과제를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 카메라 영상 소스로부터 데이터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R&D 과제를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뭐 기술 수요를 좀 받아서,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조립형 미디어에 대한 규격화라든가 조립형 미디어에 대한 실시간 시각화, 그리고 동적 3D 객체를 압축 전송하기 위한 이런 기술들을 과제화해서 산학견 연구자분들이 시도해 볼 수 있게끔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 제가 지금 그 제공하고 있는 그 화면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체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주제로 R&D는 시장의 관심을 고려를 했을 때 앞으로도 예산이라든가 확보되는 측면들이 조금 더 많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연구자분들이나 기업에 계신 분들이 기술에 대한 수요 요구도 많이 제기를 해주시고, 요거에 따라서 저희도 연구자분들이 새로운 그 시장에 대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좀 바라고, 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R&D 사업이라든가 과제가 연구하시는 쪽,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희 PM님 발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질문은 따로 등록된 게 없고요. 제가 하나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현실을 축약한 모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실감, 초실감화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와 같이 접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서의 실감화, 초실감화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가요? 네, 저는 뭐 초실감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의하는 바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한 가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초실감화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저희가 물리적인 공간 내에서 접하고 있는 정도의 포토리얼리스틱한 정도의 실감화라고 하면 그건 단기간에 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궁극적으로는 그 뭐 홀로그램 기반의 아바타 형태로 진화가 되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는 어, 품질이 고도화되는 과정을 거쳐갈 것이기 때문에 그 초실감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긴 합니다만, 그 초실감화가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들이 좀 소요가 될 거고, 기술 역시 고도화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차근차근 기술적인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되겠다. 뭐 그렇게 에, 기술 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좀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이준우 PM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세 번째 순서가 되겠고요. 엠팩 2D 영상 압축 표준을 위한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임성창 박사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임성창 박사님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신미디어연구소 미디어 연구본부에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 발표 장에 오셔서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PC에 잠깐 문제가 생겨갖고 잠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시 액티베이션은 된 것 같네요. 네, 임 박사님 발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에트리의 임성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발표에서 발표드릴 내용은 새로운 엠팩 2D 영상 압축 표준을 위한 기술 개발 동향에 관한 것이고요. 뭔가 기술적인 세세한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영상 압축의 필요성, 그리고 엠팩 2D 영상 압축 표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영상 압축 표준을 위해서 이제 뭔가 표준화 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술 개발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예전에 이제 시스코에서는 이제 한 2017년도 정도까지는 전 세계 IP 트래픽에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IP 트래픽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2022년까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비디오 트래픽이 전 세계 IP 트래픽 중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한 게 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2017년도에는 전체 IP 트래픽에서 한 75% 정도를 차지했던 비디오 트래픽이 2022년도에는 82%까지 이제 증가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UHD 동영상 같이 고화질 영상 아니면 이제 VR, AR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비디오 트래픽도 여전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소비되는 이제 비디오 데이터가 상당히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디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압축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점점 이제 계속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축률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스토리지의 비디오 콘텐츠를 더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비디오 콘텐츠를 전송할 때 비트율을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적게 소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같은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영상 화질, 그리고 더 큰 영상 크기, 더 높은 프레임률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예전에는 이제 어려웠던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흑백으로 아날로그 TV로 이제 영상을 이제 시청을 했다고 하면 현재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집에서 비디오 스트리밍, 그리고 화상회의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클라우드 게임, 스마트 팩토리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도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영상 압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무빙이라는 회사에서는 매년 비디오 디벨로퍼 리포트라는 것을 발간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 보고서에는 한 60개국 이상의, 그리고 500명 이상의 영상기술 개발자와 산업 전문가가 설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현재 사용 중인 영상 압축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면 H.264AVC, H.265 HVC, MPEG-2 이러한 이제 국제 표준 ISO-IC랑 ITU-T에서 이제 개발하는 이런 국제 표준에 대해서 여전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1년 안에 사용할 영상 압축 기술이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H.264 HVC, 그리고 H.266 VVC, 그리고 EVC, LCVC 이렇게 이제 국제 표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수요가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얼라이언스 포 오픈 미디어라는 사실 표준화 단체에서도 AV1이라는 이제 코덱을 개발을 하고요. 이 AV1도 현재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기술도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팩 2D 영상 압축 표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엠팩 2D 영상 압축 표준, 그러니까 이제 국제 표준에 대해서는 이제 ITU-T VCAT과 그리고 ISO-IC 엠팩 쪽에서 개별적으로 표준화를 했던 표준이 있고, 그리고 공동으로 표준을 만들었던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만들었던 표준은 엠팩2라든가 AVC, HVC, VVC 이러한 표준줄이 약 9년마다 압축률을 이전 표준 대비 2배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발되어 왔고요. 엠팩2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TV나 DVD, 그리고 AVC는 HDTV나 인터넷, 그리고 HVC는 스트리밍이나 UHD, 4K,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완료된 VVC 같은 경우에는 8K UHD랑 VR 이런 응용 분야를 이제 타겟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VVC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VVC는 ISIC 엠팩과 ITUT VCAG의 공동 협력체인 제이벳에서 개발을 했고요. 현재 제이벳은 이제 엠팩 쪽에서 이제 구조조정이 발생을 해서 ISIC에서 SC29 안에 WG5에 속해 있습니다. 이 제이벳이라는 표준화 단체는 상당히 활발한 표준화 단체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2019년 7월 회의에서는 1,100개 이상의 문서가 이제 제출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한 3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회의가 이제 매년 4회씩 정도 발생을 하고 이때 VVC 당시는 한 2년 6개월 정도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표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VV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압축률을 이전 표준 대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이 코덱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HVC 대비 약 주관적 화질로 50% 정도의 비트율 감소를 이루었습니다. 50% 정도의 비트율 감소는 압축률이 2배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HVC 대비 인코더 복잡도는 실행 시간을 기준으로 8배 정도 복잡하고 디코더는 1.6배 정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다양한 응용 분야를 커버하기 위해서 초기 그러니까 베이스 표준, 버전 1 표준부터 스크린 콘텐츠 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적응적 스트리밍을 위해서 어떠한 기술을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버전 1부터 스케일러빌리티를 지원한다는 거 그리고 360 비디오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정 이제 기술도 지원한다는 게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VC 표준은 2020년도에 표준화가 완료되었는데 얼마 전에 대만의 미디어텍사에서는 VVC를 지원하는 텔레비전 칩셋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올 초에는 브라질에서 차세대 방송 표준의 VVC를 메인 비디오 스트림으로 채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유럽 쪽 방송 표준은 DVB에서도 이제 VVC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VVC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제품들이나 서비스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구현이 돼서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VVC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VVC는 이전 영상 압축 국제 표준과 마찬가지로 블록 기반의 하이브리드 영상 압축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블록 기반 하이브리드 영상 압축은 크게 이제 화면 내 예측, 화면 간 예측, 변환과 양자와 엔트로피 보호와 루프네 필터 이렇게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구성 요소들이 이전 표준들과 이제 크게 다르지 않게 계속적으로 이제 이 기술들 내부에서 이제 뭔가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VVC의 기술적 특징은 일단 더 커진 블록으로부터 다양한 분할 구조를 지원함으로써 영상을 효율적으로 부화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이제 간소화된 신경망 기반 기술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뉴럴넷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트레이닝된 행렬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큰 블록으로부터 분해된 작은 블록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유도한다거나 예측을 수행해서 이제 압축률을 높이는 거, 그리고 예측 성능 향상을 위해서 디코더에다가 더 복잡도를 부과를 해서 이제 성능을 높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도와 색차 신호 간의 이제 중복성은 영상이 입력 단계부터 많이 중복성이 이제 제거가 됐지만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중복성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압축 성능을 높이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의 새로운 루프네 필터도 추가가 되어가지고 복원 성능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른쪽 이제 표로 나와 있는 데에서 초록색 부분은 이제 1% 이상의 비트 감소를 시키는 이제 우수한 기술들에 대해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3% 이상의 비트를 감소시키는 아주 우수한 이제 기술들을 이제 제가 따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망 기반 기술이 컴퓨터 비전이나 아니면 영상 처리, 자연어 처리, 그리고 뭐 로보틱스
이런 데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입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에 이제 VVC에서 사용하는 이제 블록 기반 하이브리드 영상 압축 구조에서는 압축률을 높이는데 점점 한계점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경망 기반 기술을 영상 압축에 활용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밑에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압축을 위해서 신경망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코덱의 구조에서 각 구성 요소들을 전부 다 이제 신경망으로 대체를 시켜서 이제 영상을 압축하는, 비디오를 압축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경망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제 영상 압축을 하는 기술들이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성능이 꽤 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BET에서는 이제 VVC 이후에 새로운 표준 아니면 VVC의 확장 표준을 위해서 뭔가 기술 탐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표준화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기술들이 압축률을 높이는데 이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탐색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기술 탐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단간 신경망 기반 압축 기술이라고 해서 기존의 인코더, 디코더를 모두 신경망으로 대체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망 기반 부호화 툴이라고 해서 기존의 코덱 구성 요소에서 각 요소 하나하나를 신경망으로 대체하는 기술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적 방식의 부호화 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코덱 구조에서 계속 요소 기술들의 성능을 개선시킨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서 압축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JBET에서는 에드웍 그룹과 그리고 EE라고 하는 탐색 실험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에드웍 그룹과 EE 같은 경우에는 뉴럴넷을 쓰는 영상 압축 방식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종래의 영상 압축 구조에서 전통적 방식의 부화 툴을 커버하는 형태로 기술 탐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종단간 신경망 기반 압축 기술은 가장 최근에 4월 달에 JBET 표준화 회의에서 이제 제출된 기고서의 내용인데, 화면 내 픽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HVC라는 코덱으로 부호화를 하고, 화면간 픽처를 부호화할 때는 종단간으로 신경망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 요소 기술들을 전부 이제 신경망 기반 기술로 대체를 해서 압축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밑에 있는 성능을 보시면 이제 VTM이라고 되어 있는 게 기존의 VVC인데, 여기서 제한하는 기술은 이제 빨간색을 기준으로 보시면 VTM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을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중단간으로 신경망을 사용하는 기술은 정지 영상 같은 이미지 압축 기술은 이제 VVC와 대등한 성능이나 이제 비디오를 압축하는 기술은 HVC와 VVC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축률 향상을 위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현재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표준화 진행 상황에 따른 흐름을 보면 우선순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존의 코덱 구조에서 각 요소 기술을 신경망 기반 부호화 툴로 대체하는 기술인데요. 일단 화면 내 예측에서 신경망 기반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은 좌측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Y라는 현재 블록을 예측을 할 때 음영 처리된 주변 샘플을 입력으로 넣어서 신경망에 입력으로 넣어서 최종적인 Y를 예측하는 방식인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약 2.87%의 압축 성능 향상을 보이지만 인코더나 아니면 디코더 복잡도가 각각 2배, 18배 이렇게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루프넷 필터, 기존에 이제 중래 코덱에서 루프넷 필터 프로세스에 신경망 기반 필터를 추가해서 복원 영상 화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화면 내 예측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다르게 압축 성능이 약 11% 가까이 굉장히 높은 압축 성능을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코더 시간이라든가 디코더 시간을 보면 인코더 시간을 7배, 디코더 시간은 거의 3,300배
가까이 엄청 높은 복잡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후처리 필터라든가 화면 간 예측, 추해상도 같은 각 요소 기술에도 이제 이렇게 신경망 기반의 기술을 사용하면 높은 압축 성능을 보이고 있으나, 근데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구현할 때 구현 복잡도가 아주 높다는 게 단점입니다. 파라미터 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델 파라미터 수 같은 경우에는 수백에서 수천만 개, 그리고 이제 이런 신경망 기반 기술에 사용되는 컨볼루션 연산의 가장 기본인 이제 맥 연산 같은 경우에는 픽셀당 수십에서 수백만 개 정도의 복잡도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로 이제 코덱에 들어가서 이제 구현이 된다면 지금 복잡도의 거의 한 몇십 분의 1 정도의 이제 복잡도를 향상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하드웨어 구현 방안이 필요하고요. 뭐 정수화라든가 병렬화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표준화에서도 이러한 신경망 기반 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뤄보지 못했기 때문에 트레이닝 과정을 어떻게 신뢰도를 높여서 할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셋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기술들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방식을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JBET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전통적 방식의 부화 툴인데요. 이 전통적 방식의 부화 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합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ECM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VVC 대비 ECM 4.0의 경우 약 16%의 압축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기술들이 앞으로 VVC 이후에 이제 새로운 영상 압축 표준에서는 기반 기술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밑에 있는 표에서 이제 가운데가 랜덤 액세스라고 하는 구조인데요. 랜덤 액세스는 보통 이제 방송이라든가 스트리밍 이러한 곳에서 이제 사용되는 응용 분야를 위한 실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조건에서 약 한 15.83% 성능,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의 복잡도는 이제 4배, 5배 정도를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CM에서 어떠한 기술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이제 오른쪽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VVC에서 복잡도 감소를 위해서 포함된 기술들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더 커진 블록에서 예측과 변환을 수행하는 거. 이거는 이제 고해상도 영상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예측 성능 향상과 그리고 이제 시그널링 오버헤드 감소를 위해서 VVC보다 디코더에 더 많은 복잡도를 부과해서 성능을 높이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종류의 예측 블록을 조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템플릿 매칭이라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건데요. 템플릿 매칭은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현재 current CU라고 하는 영역을 복원을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어버브나 아니면 레프트에 있는 주변 샘플들과 가장 유사한 이제 샘플들을 찾아서 현재 블록을 예측하는 기술인데, 이렇게 이제 템플릿 간의 비용을 계산해서 움직인 정보를 탐색하거나 아니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이제 성능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일단 표준화 단체에서는 이 방식이 이제 디코더에서 지연을 굉장히 많이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 방식 말고 뭔가 다른 방식을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 템플릿 매칭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아까 ECM에서 약 한 16% 정도의 성능이 나왔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그 성능이 한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줄어들어서 한 10% 정도의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지금 새로운 영상 압축 표준을 위한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새로운 영상 압축 표준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VVC 표준 이전의 기술 탐색 단계에서는 잼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잼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버전이 계속 올라갈수록 이제 파란색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성능이 계속 증가를 했고, 약 30% 정도 되는 시점에 VVC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선이 지금 ECM이라는 거의 성능인데, 이전 표준 대비 성능인데, 지금은 약 한 16% 정도의 성능이라서 30%까지 가기에는 아직 많이 멀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식량망 기반 보호와 툴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굉장히 많이 높이는 기술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소프트웨어 버전 3.0을 기준으로 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ECM에다가 이제 신경망 기반 루프 필터를 추가했을 때 약 21%의 성능을 보여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제 성능을 계속 측정을 한다면 30%라는 목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표준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약 2027년 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신경망 기반 부호화 툴과 전통적 방식의 부호화 툴이 이제 포함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망 기반 부호 툴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 초기에는 상당수 포함이 돼서 결국에 최종 표준에 살아남는다고 했을 때는 계산 복잡도라든가 처리량, 모바일 디코딩, 메모리 요구량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상당히 간소화된 형태로 포함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통적 방식의 부하 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압축률을 높이는 데는 압축률이 굉장히 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디코딩 시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구현 복잡도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기술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 기술 개발을 하는 이제 표준화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이런 표준을 이제 실제 구현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월요일 첫날이고 월요일 오전 세션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 박사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기 표준은 어떤 목표를 갖게 되고 또 언제쯤 나오게 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차기 표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가장 최근에 2020년도에 나온 VVC 표준보다 아마도 압축률을 2배 정도를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르면 2027년, 늦으면 한 2028년, 29년 정도에는 나올 거고, 현재 이제 다양한 운용 분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게이밍, 스크린 컨텐츠 이러한 다양한 분야들을 여전히 커버하는 형태로 개발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발표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OTT 미디어 서비스 전망에 대해서 와차의 허승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허승 이사님은 한겨레 신문에 근무 2012년부터 19년까지 약 한 8년 정도 한겨레 신문에 근무를 하셨었고요. 19년도부터 와차에서 이사직을 맡고 계십니다. 예, 허승 이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왓챠에서 퍼블릭 어페어를 담당하고 있는 허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어,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콘텐츠 미디어 산업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 이제 KOTT 미디어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지, 과거의 OTT 산업이 어떻게 성장했고, 변화해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음. 네, 우선
왓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왓챠는 지난 2011년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스타트업인데요.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국내에서는 뭐 본격적으로 좀 다뤄지지 않았던 개인의 취향이라고 하는 요소를 좀 핵심 키워드로 삼아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2011년에 자신이 감상했던 기존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별점을 매기면은 그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왓챠피디아란 평가 기록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이 서비스가 이제 출시하자마자 별다른 마케팅 없이도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있었다는 방증인데요. 이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2016년부터 OTT 서비스인 왓챠를 출시해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0 2020년에는 국내 OTT 중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진출하면서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왓챠는 다양한 이용자들이 매기는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는데 현재 30개 국가에서 한 1,100만 명 정도의 유저로부터 6억 5천만 개가 넘는 데이터를 현재까지 이제 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영화 데이터 같은 경우 인제 그 네이버 별점의 한 30배 이상이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왓챠가 인제 왓챠 OTT 서비스인 왓챠가 왓챠 PDA를 통해서 모은 별점을 바탕으로 인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인제 추천하고 소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볼 만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수급하고, 그리고 인제 제작까지 할 수 있는 점이 인제 국내 다른 OTT 서비스들과 차별화되는 왓챠의 인제 좀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왓챠 서비스를 통해서 국내 인제 대기업, 그리고 인제 글로벌 거대 기업이 즐비하고 있는 OTT 시장에서 왓챠는 이제 지난 10여 년 10년 동안 좀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고, 국내 시장에서 인제 주요 플레이어로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왓챠가 OTT 서비스를 출시하고 그동안 이제 성장해 온 핵심 이제 전략은 조금씩 변화를 해 왔는데, 어 처음에는 '더 이상 이제 소비가 끝났다.'라고 인제 보여지는, 더 이상 매출이 나오지 않는 그런 구작 콘텐츠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값싼 비용으로 수급을 해서 개인화 추천 기술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추천을 해서 인제 새로운 매출을 발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으로 어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성장을 했고, 그 후에 한 2018년 이후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수급에까지 활용을 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인제 킬러 콘텐츠들을 수급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수급했었던 콘텐츠들이 뭐 박찬욱 감독의 리틀 드러머 걸이나 산드라 옹의 킬링 이브 시리즈, 그리고 HBO의 뭐 체르노빌이라든지 왕좌의 게임 같은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급을 해서 큰 이제 흥행을 만들어 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런 어 콘텐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도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OTT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을 그런 콘텐츠, 이런 콘텐츠들을 조금 더 어 저렴한 혹은 효율적인 그런 투자를 해서 흥행을 이끌 수 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시멘틱 에러 같은 작품은 다른 OTT 오리지널에 비해서 인제 굉장히 적은 제작비로 큰 인제 좀 반향을 이끌었는데요. 그래서 조만간 극장판으로도 제작되어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왓챠가 처음으로 투자한 오리지널로는 한화 이글스 클럽하우스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다큐멘터리 콘텐츠를 오리지널 콘텐츠로 처음에 인제 첫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좀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런 장르의 콘텐츠들이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좀 어느 정도의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제작을 해서 역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 마찬 이런 이제 성장 전략은 그동안 이제 OTT 산업이 진화와 궤를 좀 같이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제 왓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영리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 전략을 펼쳐서 성장해 올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인제 좀 KOTT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과거의 OTT 산업이 어떻게 성장해 오고 변화해 왔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층적으로 얽혀 있는 산업이긴 한데, 저는 좀 이걸 좀 단선화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어 2000년대 중반에 되게 많은 서비스들이 인제 동시다발적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이게 인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그런 서비스들은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유튜브보다 먼저 앞서서 뭐 동영상 공유 서비스가 국내에서 출시됐었는데, 그게 인제 판도라 TV였고, 그게 2004 년이고 2005 년에는 인제 현재 유튜브가 출시가 됐었고요. 어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그다음에 출시가 됐고, 넷플릭스가 인제 DVD라든지 이런 유통에서 더 넘어가서 직접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것도 2007년 이 시기쯤입니다. 이때 이렇게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출시가 됐었던 이제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어 초고속 인터넷이 좀 많이 보급이 됐고, 그리고 대용량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CDN 기술이 많이 확산되었었던 것이 그 배경에 있었다고 보이고, 그런 기술적인 발전 아래에서 많은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출시가 돼서 인제 좀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고요. 좀 안타깝게도 인제 이때 당시에 국내에서는 이런 좀 산업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좀 정책적인 실패 등으로 인해서 어 국내 그 스트리밍 산업이 좀 침체기가 되고, 그 후에 인제 OTT가 등장하기까지는 해외 플랫폼에 많이 자리를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뭐 저작권법이라든지 인터넷 실명제 같은 경우가 좀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했던 정책 실패 사례로 현재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전후로 해서 또 현재 우리가 OTT 서비스라고 부를 만한 그런 서비스들의 초기 형태들이 많이 출시가 됐는데요. 지금 보면은 티빙이 2010 년에 나왔고, 시즌의 전신인 올레 TV 나우가 2011 년, 그리고 웨이브의 전신인 푹이 2012 년에 나왔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또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글로벌 진출을 좀 본격화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어 이때는 이때 현재의 OTT 서비스라고 불리는 그런 서비스들이 인제 대거 등장하고 확장을 이루려고 했었던 시기에 있는데, 그때 좀 핵심적인 요인은 LTE의 좀 보급 상용화, 그리고 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개인화된 디바이스가 널리 보급화된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폰과 LTE의 보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통신사들이 영상 콘텐츠를 좀 많이 서비스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현재 OTT 서비스에 좀 맹화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뭐 콘텐츠 산업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 이 플랫폼과 콘텐츠가 각자 영역에서 쪼끔 공존하면서 상생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이라든지 극장을 통해서 1차적으로 소비가 된 후에 다시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플랫폼의 인제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통해서 부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었고,
콘텐츠 입장에서는 이게 부가적인 매출이다 보니까 플랫폼 입장에서도 더 이제 효율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플랫폼들을 수급을 해서 플랫폼의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콘텐츠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플랫폼 많은 이용자들을 이제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진화를 해 나갔습니다. 어 그런데 인제 이런 시기가 지나면서 OTT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OTT라고 하는 용어도 인제 등장을 했었던 그런 시기에는 어 이때를 전후로 해서 인제 넷플릭스가 빵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등장했는데, 넷플릭스가 뭐 구글, 뭐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그런 거대 플랫폼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빅테크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을 해서 인제 좀 많은 견제를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인제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가 인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넷플릭스가 만들어낸 이런 OTT 시장에 또 많은 인제 기업들이 어 뛰어들어갔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콘텐츠와 플랫폼 간의 공생 관계에서 좀 약간의 긴장 관계, 견제 관계로 바뀌어 가게 됐는데요. 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인제 수급 비용의 증대로 이런 수급 비용의 증대로 이어질 것을 인제 이어지거나 예상되거나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콘텐츠 투자를 인제 확대하는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인제 이미 2013 년에 하우스 오브 카드를 출시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오리지널을 만들었었던 넷플릭스인데, 2016 년은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어 급격하게 늘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 콘텐츠 인제 이때 인제 콘텐츠와 플랫폼의 좀 수직 계열화 같은 형태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이게 실제로 인제 지난 10년 동안 넷플릭스의 콘텐츠 투자액을 보면은 어 조금씩 증가해 왔던 거는 계속 우상향이었던 건 맞는데, 2016 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이때 넷플릭스의 전략이 여러 콘텐츠를 수급해서 딜리버리하는 인제 플랫폼의 역할을 강조하던 것에서 직접 콘텐츠 생산자가 되고 콘텐츠 홀더가 돼서 자기 플랫폼을 통해서 인제 이걸 서비스하겠다고 하는 수직 계열의 전략이 굉장히 인제 본격화됐던 전 그런 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런 넷플릭스의 공격적인 콘텐츠 투자는 굉장히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는데, 2018 년에는 넷플릭스가 HBO를 제치고 어 에미상 어 에미상 최다 인제 후보작을 배출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거는 인제 불과 이 시기 한 2-3년 전만 하더라도 넷플릭스는 어 HBO는 물론이고 인제 뭐 폭스라든지 다른 콘텐츠 제작사들에 비해서도 이렇게 많은 뭐 콘텐츠를 후보작을 배출하던 건 아니었고, 오히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이런 데 후보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인제 화제가 될 정도로 생소한 거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완 어 HBO 등과 이런 어떤 전통의 제작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콘텐츠 제작자가 되었죠. 그리고 인제 우리가 인제 특히 국내에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OTT OTT 서비스, 넷플릭스의 성공적인 넷플릭스의 어떤 모델의 전형이 형성된 것도 바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넷플릭스가 뭐 하우스 오브 카드, 뭐 기묘한 이야기, 뭐 종이의 집 같은 그런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OTT의 성공 전략이 어 딱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인식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런 전략들에 대한 이제 모방이나 따라잡기가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도 이런 OTT들의 수직 계열화가 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빙 같은 경우에는 CJ ENM과 JTBC의 콘텐츠를 인제 가져오는 서비스하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 창구로 인제 역할을 하고 있고, 2019 년에는 지상파 3 사와 SKT의
옥수수가 통합이 돼서 웨이브라는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지상파 콘텐츠의 어떤 좀 집중적인 콘텐츠 채널로 플랫폼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티빙은 뭐 CJ ENM의 콘텐츠, JTBC의 콘텐츠, 그리고 뭐 웨이브는 뭐 지상파 콘텐츠, 뭐 이런 어떤 식으로 플랫폼이 그 플랫폼과 그 콘텐츠 홀더의 어떤 굉장히 강력한 간결한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그런 시기가 2019년 이후에 국내에서도 더 강화됐었고요. 그리고 이런 오리지널에 대한 투자들도 이때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티빙이든 웨이브든 왓챠든 시즌이든 뭐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뭐 1조 원의 콘텐츠 투자 계획을 밝힐 정도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강화를 했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제 넷플릭스를 필두로 해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그리고 각각의 인제 국내에서는 또 인제 왓챠, 웨이브, 티빙 같은 그런 OTT 서비스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OTT 시장이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인제 겹치면서 디지털 디지털 전환이 아주 빠르게 고속화되는 시기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어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이 넷플릭스의 어떤 그 넷플릭스가 만들어내는 수직결합된 콘텐츠 플랫폼 결합의 어떤 모델로 이때 많이 출시가 됐는데, 특히 인제 어 미국에서 많은 콘텐츠 홀더가 직접 플랫폼을 출시를 하는 형태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인제 디즈니 플러스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이제 IP 콘텐츠 파워에다가 인제 직접 플랫폼을 입히면은 순식간에 넷플릭스의 인제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인제 피콕, HBO 맥스, 그리고 파라마운트 플러스 등이 순차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넷플릭스의 인제 그 CCO인 테드 사란도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경쟁 업체들이 더 이제야 등장한 게 오히려 자기는 "신기하다."라는 뭐 인터뷰를 한 적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예견을 하고 인제 자기들이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확대했었다."라고 인제 밝힌 바 있죠. 그러니까 어 넷플릭스의 수직 기여라는 이런 상황을 예측한 넷플릭스의 전략인 것과 동시에 또 인제 어 이런 상황을 촉발시킨 촉매제이기도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제 많은 서비스들이 인제 좀 동시다발적으로 출시하면서 글로벌 OTT 시장을 굉장히 확대했는데, 그럼과 동시에 인제 최근에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인제 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리고 엔데믹 전환이 인제 올해 시작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엔데믹 이후에 OTT 산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쪼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제 엔데믹 이후에 많은 매체라든지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OTT 산업의 인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뭐 지금 많은 이용자들은 이제 구독 피로라든지 혹은 비용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 어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경기 침체,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인제 대외적인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OTT 시장과 OTT 산업의 어떤 성장세가 많이 인제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의 주가가 좀 급락을 하면서
급락을 했고 넷플릭스가 또 여기에 대해서 뭐 기존에는 조금 하지 않았던 뭐 계정 공유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뭐 광고 시장에 좀 진출하려고 하는 광고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인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인제 사실 이런 팬데믹 이후에 OTT 산업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경고나 음 위기에 대한 인식은 어 단순히 이제 지표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몇몇 좀 뭐 이용자가 빠진다거나 성장률이 둔화됐다거나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기저효과에 가깝고 전반적인 경영적인 추세라고 하는 것은 OTT 산업의 경영적 추세는 기존에 인제 레거시 미디어가 가지고 있었던 혹은 이런 어 아날로그 콘텐츠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시장이 디지털로 이동되고 있는 큰 흐름 안에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OTT 시장이 지난 뭐 한 2 년, 2-3년 동안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 어떤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서 빠르게 성장을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좀 현재 엔데믹 전환 이후에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추세 자체가 뭐 꺾이거나 혹은 바뀌거나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OTT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더욱 성장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인제 많은 분들이 인제 전망은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전통적인 영화 시장, 방송 시장에 비해서 OTT 시장은 아직도 그 규모가 10 분의 1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시장들이 계속 디지털로 전환이 되는 그 트렌드는 이어지고 있는 거고 다만 지금까지 OTT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왔었던 그런 모델들이 뭐 좀 계속 변화를 해 왔는데 앞으로 또 어떤 뭐 모델 아예 인제 SVOD 그냥 구독형 모델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다른 BM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진화된 모습들이 계속 나와줘야지 이런 OTT 산업의 어떤 성장과 시장 확대가 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단기적으로는 당장의 엔데믹 이후 OTT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KOTT들이 진화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왓챠의 전략을 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OTT 시장이 가지고 있는 현재 국내 OTT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파일을 좀 이제 가지고 다투어서는 산업의 뭐 지속적인 성장이나 미래를 도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다 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OTT 산업에 가지고 있는 이 시장, 왓챠의 시장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를 확대하는 거는 크게 인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어 지역적인 해외 진출하는 거죠. 해외 진출을 해서 국내 시장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규모의 한계를 이제 넘어서 계속 다른 지역적인 카테고리들을 확장을 해서 일본에도 진출하고 아시아, 북미, 유럽 진출을 하면서 그 규모 자체를 키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 그 RP를 높이는 거죠. 콘텐츠 본질적으로 왓챠는 콘텐츠 특히 문화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플랫폼인 거고 지금까지 비디오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인제 제공을 했었던 것인데 여기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콘텐츠의 어떤 영역을 계속 넓혀 나가면서 비디오, 음악, 웹툰, 게임 등등등으로 이걸 확대해 나갈 수 있고 이것들은 인제
한정된 어떤 공간적인 시장 내에서의 그 시장의 깊이를 뎁스를 굉장히 키울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왓챠는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확장 그리고 영역적인 확장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 올해 초에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인제 연내에 출시하려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왓챠 입장량입니다. 원래 인제 이걸 영상으로 좀 보여 드리려고 했었는데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영상, 영화, 드라마 같은 그런 영상과 웹툰과 음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런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감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 그래서 좀 왓챠 2.0 이라고 저희들이 인제 네이밍을 했고 어 네 큰 폭의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콘텐츠의 어떤 도메인을 확장을 하면서 그 도메인의 경계를 인제 허물려고 하는 건데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그 영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웹툰도 읽고 그 음악으로 그 영화의 여운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저희가 이게 단순히 좀 뭐 영화, 웹툰, 뭐 음악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백화점식으로 한 플랫폼 안에서 감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 좀 연속적인 콘텐츠의 경계를 허무는 연속적인 감상 경험에 좀 초점을 둔 주안점을 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여기서 저희가 좀 주안점으로 두는 부분은 어 팬데믹 때와는 달라진 그 엔데믹 시기에서의 이용자들의 패턴, 생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이동하고 더 다양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인제 그건 너무 좀 당연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기존의 OTT 서비스의 사용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OTT 서비스의 한계는 어 앞으로 달라진 생활 패턴 속에서는 좀 명확해질 수밖에 없을 거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때 인제 이처럼 좀 음 음 네. 이처럼 좀 이제 연계된 그런 어떤 어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이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OTT 인제 왓챠 서비스를 통해서 인제 좀 많이 본 요소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인제 서비스를 단지 많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똑같이 많이 이용하더라도 더 자주 더 여러 번 접속하고 이용하는 것이 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하는 점을 쪼끔 어 배웠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왓챠 2.0 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런 리텐션 구독자들의 리텐션을 좀 높이는 굉장히 좀 결정적인 어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인제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인제 더 나아가서 저희들은 이제 글로벌 진출도 계속 가속화해 나갈 예정인데 그 OTT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비해서 해외 진출을 국경을 초월한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 저희가 2020 년에 국내 OTT 중에선 처음으로 일본에 인제 진출을 하면서 서비스를 해 왔는데 일본에서는 인제 뭐 최근에 일본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아직 점유율은 낮지만 이용자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넷플릭스에 이어서 인제 2 위를 달성을 했었던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뭐 콘텐츠적인 어떤 부분들도 점점 강화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더 빠른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어 일본뿐만이 아니라 인제 내년 정도부터는 뭐 북미, 유럽, 아시아 여러 국가나 중남미 같은 지역들에도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그럴 경우에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더 많이 확보된 데이터를 통해서 콘텐츠의 어떤 수급, 제작, 유통 그리고 딜리버리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효율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인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 저희들이 인제 K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인제 현지 로컬 콘텐츠들을 계속 거기에 덧붙이는 형태로 나갈 텐데 콘텐츠를 어 글로벌 단위로 저희가 인제 좀 서비스할 수 있는 제작 유통 여건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인제 왓챠 2.0은 저희가 인제 엔데믹 이후에 그 이런 어떤 플랫폼의 어떤 변화나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좀 단적인 예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모델이 등장을 하고 BM들이 나타나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왓챠 2.0은 그런 것 중에 하나고 이거 외에도 다른 다양한 도전들이 인제 이루어지고 있죠. 어 지금 특히 인제 아까 플랫폼과 콘텐츠가 수직 계열화된 어떤 형태들이 등장했고 그게 큰 성공을 거뒀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인제 디바이스 쪽과의 어떤 강력한 결합도 쪼끔 예상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인제 디바이스와 콘텐츠를 수직 계열화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성공을 맛봤던 애플이 콘텐츠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인제 스마트폰 이후에는 쪼끔 가장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인제 모빌리티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차량 자체가 하나의 개인화된 디바이스로 변해갈 텐데 그런 어떤 모빌리티 디바이스와 콘텐츠들이 인제 어떤 식으로 결합할지에 대해서 조금씩 연구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다양한 변화들이 인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왓챠 역시 인제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쪼끔 주지하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인제 OTT 서비스들이 어떻게 인제 변화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왓챠는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달라진 미디어 서비스 시장에서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승 이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국내 OTT 사업주의 많은 고민을 살짝 엿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왓챠의 클럽하우스,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왓챠의 클럽하우스는 한화 이글스를 대상으로 제작이 됐는데 국내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에 특별히 한화 이글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하나 이글스를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하나 이글스 자체가 하나 이글스가 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이 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희 인제 제작팀이 다뤄보고 싶은 그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 구단이기도 했고 그 큰 실패 후에 팀의 리빌딩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인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만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구단 쪽도 거기에 대해서 인제 어 니즈와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구단 역시도 인제 좀 큰 변화가 있었고 팬들과 인제 소통을 하고 싶은 그런 니즈도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커다란 실패 후에 좀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좀 구단의 니즈 그리고 왓챠 제작진의 니즈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사될 수 있었고 저희가 인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할 때 이 다큐멘터리 콘텐츠 특히 인제 성공적인 다큐멘터리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 본질들 이런 것들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 속에서 확장해 가지고 다른 그 시청자들에게도 공감을 줄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덕분에 좀 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사님 시간이 네. 제한된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이사님 네.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컨텐츠의 경계를 넘나드는 왓챠 2.0 서비스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 트랙 B였죠? 예, 트랙 B의 네트워크 뉴 미디어 서비스 오버 인터넷 트랙을 마치겠습니다.